김국민 라디오. 아직이란 말보단 이제는 이란 말로 더 나은 세상, 아름다운 생각 더해봐요. 민주노총과 함께 10월 18일 토요일 노동과 세계 2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1부 세계와 노동 4번째 아르헨티나 이야기 할 거고요. 2부에서는 민주노총 유기수 사무총장 인터뷰합니다. 오늘 이근원 정치위원장님 그리고 유미경 국제국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미경 국장님은 이 세계화 노동 진행자세요. 아니죠. 근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몰아붙이시면 안 됩니다. 지난번에 싱가포르에서 비행기를 못 타서 방송을 펑크 내셨습니다. 그죠? 제가 섭외부터 원고 준비까지 다 뒤에서 작업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공공연하게 유미경 국제국장님이 세계화 노동 진행자임을 공표하는 바입니다. 반대합니다. 재밌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6개월째 하고 있는데 제가 홍보실장이잖아요. 인원도 많이 줄어들었고 네. 또 이번에 직선제 준비 때문에 또 파견된 인원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허덕허덕? 허덕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이 프로그램을 하청 주고 있어요. 그래서 매월 첫째 주에는 나는 무방비다 팀, 셋째 주에는 지금 하고 있는 세계화 노동 유미경 국장님, 넷째 주에는 여성위원회 이렇게 하청을 주고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하청 사장님. 네, 그건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걸로 하고. 나도 마이크 끄고. 이근원 정치위원장님은 두 번째 출연이시잖아요. 네. 네, 지난번 교육감 선거 때 네네. 한번 출연하셨고, 우리 노동과 세계가 남미에 파견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귀국하자마자 납치하다시피 모시고 와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하고 브라질 다녀오셨어요, 그죠? 네네. 네. 어떻게 다녀오게 되신 건지. 그 민주노총 정치위원회에서 작년부터 좀 계획을 해서, 좀 한국의 노동운동, 한국의 진보정당운동이 많이 막혀있는 점이 있어서 다른 나라의 경우를 좀 보면서 얘기를 좀 상상력을 좀 가져볼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런 취지로 좀 사람들을 모아서 갔다 오게 됐습니다. 근데 너무 멀어요. 비행기 타고 뭐 한 번 가는데 한 30시간 다시 가라 그러면 힘들 것 같은 그 정도의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유미경 국장님이 원고 쓰신 거 보니까 땅 파면 네, 저희 국민학교 때 사회 시간에 네. 그 지구 정반대편에 있다고 그래서 한국에서 쭉 땅을 파고 들어가면 네. 아르헨티나가 나온다 이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아르헨티나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우리도 그런 걸 배우긴 했는데 우리가 땅을 파고 들어가면 일본이 나온다고 그랬다. 저는 아르헨티나 하면 딱 두 가지밖에 모릅니다. 하나는 돈 크라이포미 아르헨티나.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점용이라고 우리 시골 국민학교 친구인데 70년대 농업 이민, 가족 이민들 많이 갔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종적도 못 찾고 있습니다만 혹시 전 세계에 방송되는 방송이므로 혹시 들으면은 점용아 연락해라. 며칠 동안 갔다 오셨죠? 날짜로는 20일인데 왕복이 한 4일 정도 빠져야 되겠죠? 그래서 한 15 정도, 보름 정도 다녀온 것 같습니다. 몇 명이요? 통역 포함해서 15명이고요. 각 연맹의 정치위원장들하고 지역본부에서 한 명 가고 해서 14명이 갔다 왔습니다. 우리가 국제사업도 굉장히 중요하고 해서 많이 하는데, 혹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민주노총이 지금 뭐, 자기들, 코도 석자인데, 외국이나 돌아다니고 말이야. 무슨 해외 순방하듯이. 근데, 지난번에 MBC 노조 파업할 때, 신인수 당시 법률원장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난 민주노총이 자랑스럽다. 왜 자랑스러운 거 아니? 위원장을 외국에 내보내는데 혼자 보낸다는 거예요.
혼자 가방 하나 메고 덜렁덜렁 갔다 오게 한다고. 국제국장님 어떠세요? 실제로 그랬었나요? 그러니까 그 언제를 말씀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뭐 국내 일정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출장 일정을 최대한 단축하다 보니까 이제 앞부분은 실무자가 미리 가서 소화를 하고 그다음에 꼭 필요한 부분에 오시고 이런 경우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를 뭐 별로 자랑할 게 아닌 것 같은 게 이번에 가보니까 아르헨티나나 브라질이나 다 해서 국제국에 대한 얘기를 참가자 전체가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사실은. 왜냐면 뭐 기본 거기는 한 4명 정도 되는 것 같고 우리 민요청 국제국 사업에 대해서 참가자 전원이 이건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는 국제 사업이 될 수도 없고 우리가 너무 우물 안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해서 좀 보강이 필요한 그 자랑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네. 그 제 얘기 아니고요. 신인수 법률원장께서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꼭 자랑이어서가 아니라 무슨 수행하고 이러지 않는다. 수행하고 뭐 뻑적지근하게 외국 돌아다니고 이런 게 전혀 아니라는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데 조금 핀트가 어긋났던 것 같습니다. 아르헨티나 다시 돌아가죠. 네. 굳이라기보다는 아르헨티나와 이제 브라질 갔다 오셨는데 오늘은 이제 아르헨티나 얘기만 좀 할 텐데요. 남미를 선택한 이유가 있겠죠. 뭐 아르헨티나는 사실은 제가 잘 모르는 부분들이고 명 국장님 추천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가 영감을 가지는 부분들 속에서 뭐 유럽 쪽에 이제 많이 봤던 부분들이기도 하고 진보 정당이 우리가 되게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음 접하는 부분들이고 특히 뭐 딱 어떤 뭐 노동자 정치 세력화라기보다는 우리가 아까 처음에 얘기하신 것처럼 뭐 돈크라이폼이 아르헨티나에서 뭐 에바 페론이나 이 정도만 알고 있었고 노동자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잘 몰랐던 부분들이 있어서 특히 제가 보기에는 브라질보다 아르헨티나를 더 많이 배우고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정치연회나 이렇게 할 때도 왜 하필이면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를 가냐. 또 브라질 특히 이제 뭐 월드컵 하면서 보니까 뭐 노동자당이 집권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많이 시위를 폭력적으로 탄압하기도 하고 이런 데를 왜 가냐. 특히 아르헨티나는 거기 뭐 볼 게 있다고 가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갔다 오니까 전혀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판단이 좀 듭니다. 네, 아르헨티나 얘기 좀 더 해보죠. 진짜 돈크라이폼이 아르헨티나밖에 모르는 일자무식인 저부터 시작해서 듣는 분들한테 아르헨티나 상황이 어떠한지 또 가서 어떤 얘기들을 주고받았는지. 그 전제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노동운동이 거의 한 100년에 달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이게 뭐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거랑 비슷하다. 그래서 뭐 이렇게 단적으로 얘기하기 되게 어렵다. 하지만 무수한 전통을 가지고 있고 수만 명이 죽어가는 속에서도 실제로 노동조합 쪽에서도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그 부분들의 그 이름들을 특히 이제 인상적이었던 거는 자기들의 노조 건물에 그런 분들의 이름을 써놓고 실종자 중에 발견된 사람들과 안 발견된 사람들이 있고 한데 그런 유구한 역사를 가진 노동운동을 봤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세상을 꿈꾸고 있고 무엇을 고민하고 있고 그 속에서도 대단히 어려운 조건이 있지만 대단히 낙천적으로 이 난관을 뚫고 가는 부분들을 많이 봤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르헨티나는 되게 이제 인상적이었던 거는 여전히 이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에바 페론 또는 페론주의의 영향이 대단히 심각하게 남아있는 부분들이고 그 부분들을 좌파와 우파를 막론하고 다들 페론을 얘기해야 얘기가 될 수 있는 정도로 강한 영향력이 있는데 그 영향력을 뚫고서 노동조합 운동이 우리들의 가치를 가지고 해나가는 부분들은 대단히 인상적이었다라고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사람들이 되게 친절하고 아르헨티나 가시기 전에 보도자료를 내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뭐죠? 체게바라 네. 딸을 만나러 간다. 이런 만나셨어요? 예, 만났고요. 네. 그 막내 동생도 봤고 같이 세월호 특별법을 위한 현수막도 같이 들어주시고 여전히 제가 보기에는 게바라 따님도 감정이 되게 풍부하시더라고. 그분도 우리가 이제 다 알아들 수는 없으니까 통역을 나중에 들었지만 얘기하시다 울기도 하시고 특히 세월호 얘기 이런 거 하면 세월호 얘기도 그것 말고 자기들의 이제 이 의료 체계나 지금 이제 그 아르헨티나 중부 정도 그러니까 게바라 태어난 동네에 의과대학과 이 병원을 지으려는 것 같아요. 이제 모금을 하는 거를 하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나이를 뭐 넘어서 그 감정이나 이런 부분 또 민중이라고 이해하는 부분 사랑하는 이런 마음들이 많이 우러나고 저희가 만났던 그 우리 통역자가 한번 운 적이 있었는데 이게 통역하다 말고 이제 울컥했는데 저희가 보기엔 되게 이제 평범한 얘기예요. 사실은 당신 뭐 어떻게 살고 싶냐 나중에라도 이렇게 하니까 난 노동자라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그다음에 아주 나이 많은 사람과 애들이 행복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그냥 진짜 평범한 얘기거든요. 근데 그 얘기하면서 울 정도는 이제 그 우니다드 포플라라고 얘기하는 우리를 번역하면 인민연합당 뭐 보니까 제가 영화를 보니까 그 인민연합당이라는 거는 칠레 아엔데 정권에 당하고 똑같더라고 보니까 네, 그런 어떤 뭐 열정이나 또는 이런 생각들이 이렇게 녹아들어 있는 부분들이 되게 인상적이었고 개발아 딸도 그렇고 막내 동생도 그렇고 여전히 이제 그런 뭐 아빠가 살았던 또는 형님 살았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국제국장님은 아르헨티나에 직접 가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작년에 그 아르헨티나 회의가 있어서 그 민주노총이 참여하고 있는 남반구 노조연대회의 예. 운영위원회가 아르헨티나에서 있어서 그때 회의 참석차 간 적이 며칠 있습니다. 갔다 왔어요? 한 일주일 못 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르헨티나를 이제 추천을 그 정치위원회에서 그 브라질을 가시겠다고 고민을 하셔서 이제 인접한 아르헨티나도 같이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그 그러니까 제안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제가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여기 지금 이번에 다녀오신 세떼아라고 그 아르헨티나 노총이라고 저희가 부르죠. 여기를 이제 처음 봤던 거는 2002년 이제 브라질에서 열렸던 세계 사회 포럼에 그 한국에서도 참가단을 꾸려가지고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가 이제 아르헨티나가 그 경제 위기가 굉장히 심하게 이제 폭발을 하고 그 뭐 여러 가지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이제 도시 빈민들의 운동이라거나 아니면 실업자들의 운동이라거나 이런 게 막 폭발적으로 일어나면서 그 이제 기존의 형태의 노동조합 운동이 하지 못했던 이제 그 여러 가지 고민들을 그 하는 굉장히 그 격변의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세떼아 이제 에서도 참가단을 꾸려서 참석을 하고 어떤 한 세션에서 이제 그 같이 참석을 해서 만났었는데 그러니까 당시에는 제가 좀 잘 이렇게 이해하지 못했던 기존 노조와는 다른 이제 뭔가를 새롭게 시도를 하려고 한다라고 해서 그게 뭘까 이제 되게 궁금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세계사회 포럼을 매개로 해서 계속 민주노총이랑도 이제 이렇게 만나게 되고 이러면서 본인들의 역사를 쭉 설명을 하면서 민주노총도 굉장히 비슷한 역사적인 과정을 겪었고 비슷한 문제 의식에서 그 이제 어용노조가 이제 많이 인정이 되는 이제 상황에서 새롭게 민주노조를 이제 그 건설을 하려고 했고 그리고 지금 뭐 그 세계화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이제 투쟁들을 하는 이제 그런 의제도 되게 비슷하고 굉장히 이제 그 유사점이 많은 것 같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아르헨티나 경제 위기 상황에서 아르헨티나의 이제 다른 그런 이제 그 발전 전망을 이야기할 때 지배계급이 한국을 이야기하는데 그 과정에서 그러면 이 우리랑 비슷한 이 민주노총은 그거를 이제 어떻게 이제 이해하고 있고 노동자들의 상태는 어떤지 굉장히 궁금하다 해서 좀 가깝게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먼저 이제 다가온 거죠. 잘 추천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남반구 노조 연대 회의와 같은 회의에서 좀 일부 활동가들을 만날 수는 있는데 그게 이제 뭐 저만의 접촉으로 이렇게 많은 문제의식들을 이제 받아오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치위원회에서 대규모로 갔을 때 좀 직접 이렇게 접해보고 이렇게 접촉을 해보고 이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뭐 그 국적장님이 얘기하신 것 정도를 넘어서서 다 많이 느낀 게 있고요. 그건 좀 다음에 얘기해야 될 것 같고 일단 남반구도조연대회 이건 잠깐 얘기해 주신 다음에 네, 그 이번에 가서서도 들으셨을 것 같은데 이제 그 80년대 얘기죠. 80년대에 이제 유럽에 이제 그 굉장히 오래된 노동조합들은
이제 뭐 세계화, 신자유주의, 뭐 이런 이제 변화된 상황에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을 때, 이제 거의 이제 침체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이제 그들의 시각에서 보기에 이제 막 이제 그 개발 도상국이라고 하죠. 거기서 전투적인 노동운동들이 막 이렇게 생겨나고 있는 게 굉장히 신기했대요. 그래서 남아공의 이제 코사투, 그 다음에 민주노총, 한국의 민주노총, 그 다음에 이제 브라질의 브라질 노총,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의 이제 세테아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하면서 노동조합이 그런 전반적인 사회운동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차지하고 굉장히 또 활발하게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뭔가 여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노동운동을 이제 이렇게 부활시킬 수 있는 힘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주목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노조들이 모여서 이제 뭔가를 좀 같이 도모해보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모여 있고요. 뭐 기원을 따지면은 이제 그런 거예요. 처음에 이제 시작이 인도, 그 다음에 남아공,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인도에 이제 전투적인 노동조합이 있고, 그 다음에 호주, 인도양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쭉 이렇게 주변에 있는 이제 노동운동끼리 이제 지역적인 인접성으로 인해서 교류를 하다가, 호주의 보수당 정부가 노동법을 개혁하려는 시도를 할 때, 여기에 이제 연대를 하자라고 해서, 남아공과 호주를 연결하는 이제 상선들 있죠. 예, 거기에 이제 그걸 하역하는 것을 담당하는 이제 남아공의 노동자들이 호주의 노동법 개혁 저지 투쟁에 힘을 실기 위해서 우리가 하역을 거부하는 연대를 하자라고 했던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계기로 해서 이런 이제 남반구 노조들 간의 연대가 좀 이렇게 실천적으로 계속 이렇게 활발해져야 하지 않겠냐라고 해서 이쪽에서 시작을 해서 인도양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뭐 한국, 그다음에 브라질, 그다음에 최근에 아르헨티나까지 쭉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네트워크입니다. 아르헨티나 이야기. 아니 좀 아까 이제 국장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아마 그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독특한 노동조합 구조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시민사회단체, 아까 얘기했던 뭐 실업자 조직, 마약에 반대하는 어머니들의 조직, 우리로 얘기 따지면 지금 세월호 하고 있으면 세월호 그 자체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 환경운동연합도 가입할 수 있고, 참여연대도 가입할 수 있는 부분들로 해서. 지금 세테아라고 얘기하는 영어 약자로는 CTA? 예, CTA. 이거를 스페인어죠. 스페인어로 세테아라고 하는 하는데. 거군요. 그러니까 대단히 독특한. 그러니까 세테아의 조직 구성을 지금 설명하시는 거죠. 그게 이제 가입 단위가 그런 시민사회 단체들이 다 노동조합에 가입해 있다. 그러니까 민주노총의 그런 구조를 열었다라는 게 제가 보기엔 대단히 신기한 형태인데, 아까 국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2002년도 모라토리엄이나 등등 해서 많은 이제 저항단체들이 생겨났을 때, 이 저항단체들은 이제 조그맣기 때문에 전국적인 파워를 못 가지니까, 그런 이제 세티아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자기들은 그 장점이 있을 거고, 세티아는 이제 그 비공식 분과에 다 포함을 해가지고 노동조합을 가지는 부분들을 하니까 제가 보기에 이건 대단히 시사점이 많을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역사가 다 들리기 때문에 바로 우리한테 적용 가능하냐 이건 저 차치하더라도 노동운동의 목적이라고 위한 부분들 자체를 아예 처음부터 다르게 설정하고 있는, 그러니까 임금 인상이나 뭐 등등만이 아니라 노동조합운동이 아니라 그야말로 노동운동으로서의 자기 지위를 가지고 역할을 하는 이런 부분이 되게 특색적인 것 같습니다. 글쎄, 참여연대, 이런 형태의 조직까지는 잘 모르겠고. 너무 크고.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니까 이제 공장 안에, 이제 사업장 안에 있는 노동자들만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실업률도 너무 높고, 그리고 20%까지 올라갔다고. 그런 이제 공식 경제 부문 바깥에 있는 인구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제 경제 위기 상황에서 이제 운동이 조직되는 이제 방식이 이런 실업자들이 이제 스스로 모여서, 그다음에 이제 문을 닫기 일보 직전에 공장에 이제 노동자들이 모여서 공장을 점거하고 공장을 재가동하는 운동부터 이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운동들이 이제 나타나는데, 그럼 이걸 이제 바깥에 두고 공장 안에서만 이제 조직화를 할 거냐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해선 힘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문제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그걸 유비하자면, 한국에서 이제 유비를 하자면,
그러니까 참여연대나 뭐 이런 조직보다는 전노련 같은 조직들이 이제 민주노총 안에 들어와 있는 형태라고 할까요? 예, 뭐.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 같이 갔던 그 멤버 중에서 여영국 의원이 있는데 지금 경상남도 도의회 의원이죠. 네네. 근데 이 양반에 따르면 사실 우리는 이제 우리로 따지면 자영업자들이 사실은 대단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까지도 그러니까 사장이 아니면 다 자본가가 아니면 다 노동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좀 뭐 이렇게 시사점이랄까 또는 뭐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치위원장님이 현지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브라질 방문 중에 노동가 세계에 계속 기고를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노동가 세계 홈페이지에 두 번째 글까지 올라가 있는데 네. 저도 그 인상적이었던 게 자본가가 아니면 모두 노동자다 이렇게 소제목을 달고 쭉 설명을 해 놓으셨던데 네. 이게 우리 같이 지금 뭐 해고자도 노동 뭐 조합원이 되면 노조 전체를 그냥 불법화 시켜버리는 이런 이제 황당무계한 네. 비교할 수는 없겠으나 또 역사도 다르고 하겠습니다만 아르헨티나에서도 이게 바로 합법성을 획득하거나 이러지는 못했을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뭐 92년도 이 정도 만들어져가지고 지금까지도 합법성이 없는 상태니까 ILO나 뭐 해당 법원에서도 이제 그건 인정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그건 법체가 틀려서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그래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합법성이 없는 법의 노총의 형태죠. 다행히 이제 우리 출발하기 직전에 10월 2일인가에 뭐 하나 인정했다 그러는데 이게 과반 정도의 합법성이다라고 얘기하던데 그거는 아마 이제 뭐 그 다음 절차가 또 남아있기 때문에 라고 하는데 수십 년 동안 법의 노총으로 있는 거죠. 뭐 있어도 상관없다. 뭐 이건 법 문제가 아니라 자기들의 조직 대상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라고 해서 역시 여전히 투쟁해 나가고 있는 부분들의 노총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기사 우리도 뭐 올해 노동절 대회 때 신승철 위원장이 찢어버렸잖아요. 설립증 있다, 이 필요 없다. 뭐 이런. 셋대야? 예. 입에 익지 않는 거여서. 어떤 분들 만나셨는지, 또 어떤 활동들. 거의 모든 활동이라고 부분, 어쨌든 뭐, 네. 모든 부분을 다, 진짜 저희는 여기서 그 노총에다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주셨고, 금속 부분 노동자들은 저희를 만나려고 300km를 운전해가지고 왔었고요. 이제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있는데, 거긴 또 의사들이 중심이 되기도 하고, 또 뭐 보건행정직도 있다 그러는데 그 부분들도 만났고, 그 다음에 이제 아떼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공공부분. 이 부분 노동잡이 아마 세떼아를 지탱하고 있는 가장 큰 노동잡인 것 같은데, 역사가 한 90년 넘은 이런 부분들이고, 그 노조, 공공부문 노조는 아까 얘기했던 그 더러운 전쟁 시기에 124명의 노동자 활동가가 실종되고 죽고 했던 아마 대표적인 노동조합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만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얘기하면 조선소도 가고 그 공장은 망한 UGT라고 뭐 이렇게 망한 데를 인수해서 운영하는 데도 만나고 해서 거의 모든 부분을 다 만나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동을 다 봤다고 볼 수 있죠, 거의. 그렇군요. 하나 뭐 조금 사례들. 네. 근데 금속노조 맞죠? 예. 금속노조는 사실은 근데 아르헨티나는 이게 내수 기반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조선소가 딱 한 개. 그것도 민영화하려고 했는데 그걸 군대까지 들어왔다 그러는데 그걸 막아낸.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조합은 뭐 그 노동자 수는 대폭 줄었고 가보니까 우리가 갔을 때 그 부사장이 나와서 설명을 하고 다 돌아다니면서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그 모든 부품들은 한국 거가 많아요. 현대에서 들어왔고, 뭐 이런 부분도 많이 들어와 있고, 나머지 이제 엔진이나 이런 것도 이제 중국에서 가져오기도 했고, 자체 이런 건 없는 상태이고, 금속에서도 저희 만나러 왔는데 자동차 소재라고 얘기하고 철강 산업인데, 보니까 이제 저희로 보면 대단히 좀 한참 전에, 왜냐면 자체 이 중공업이 발달하지 못하고, 맞아면 그 사이에 이제 신자유주의가 들어오면서 이게 다 이제 뭐 외자가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거를 자체 내수 기반을 안 가졌기 때문에 금속 부분 상당히 이제 취약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금속노조 동지들은, 그쪽에 진짜 얼마나 우리를 만나고 싶었으면 300km를 달려와서 그리고 또 철광 산업이니까 그래서 금속 동지들이 이제 따로 한번 왜냐하면 지금은 이 동지들은 국제회의도 못 나오는 거예요. 그냥 어영노총이 막아가지고 여긴 못 오게 하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되게 가슴이 많이 아팠었고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은 이제 더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 민영화 때문에
정말 민영화가 하면 안 되겠다라는 걸 제가 정말 뼈저리게 느꼈는데 철도도 이제 민영화 됐다가 다시 이제 국유화를 했는데 그 사는 동네 가봤더니 철도가 민영화되면서 동네 자체가 이제 폐허예요. 지금은 노동자 거주지가 다 없어지고 뭐 이런 정도로 해서 민영화가 이렇게까지 되는구나. 또는 우리가 어떤 조선소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그 반은 이제 집이 폐허인 거죠. 맞아면 다 떠나고 뭐 한 수만 명이라던데 이제 뭐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일하지 않으니까 이런 어떤 민영화의 폐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곳곳에서 정말 아주 심각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금속 공공부문 얘기하셨는데 보니까 이게 공공부문 노조 네, 뭐죠 이게? 아떼라고 그럽니다. AT. 네, AT. 이게 뭐 남미라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100년 전 시작 때부터 국제연대 투쟁으로부터 시작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던데. 그거는 남미 전체가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좀 되게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우리나라의 지리적 조건도 있고 남북 통일이 안 된 것도 있지만 우린 대륙적 기지를 가지고 세워본 적이 없는 상태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 브라질도 그렇고 뭐 게바라도 그런 거 아닙니까? 게바라도 태어나서 멕시코로 가고 페루로 가고 나중에 볼리비아에서 죽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남미 대륙은 하나라고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노동운동 자체가 신자유주의 특히 들어오면서 이 부분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자국으로 안 된다라는 인식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기업별 노조 또는 이제 좀 더 나가봤자 거기서 거기인 건데 이 사람들은 전통 자체가 대륙적이랄까 또는 초국적인 어떤 노동조합에 대한 운동 뭐 이 부분도 생각하는 게 대단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 노총 CTA라고 할게요. 전 입에 안 익어가지고 CTA에도 선전 홍보실이 있을 테고 그렇죠. 거기 홈페이지를 제가 거의 매일 들여다봤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그쪽도 트위터 담당자가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샵 KCTU로 하면 그 태그를 달면 우리 홈페이지 바로 뜨거든요. 근데 이게 뭐 말아먹을 수가 있나. 그래서 이분들하고 어떻게든 좀 교류를 해봐야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그쪽 CTA 쪽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홈페이지에 사실은 올려줬어요. 사진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고. 저도 그거를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래요? 지금 저희 가신 분들이 오늘은 뭘 했나? 그래? 그 트위터에 이제 올려주신 분이 피터? 예, 피또 국제 담당하는 이제 임원 이제 분이신데, 그러니까 그분이 민주노총이랑 우리 친하게 지내야 돼 이러면서 이제 그 회의 때마다 같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뭔가 별도의 간담회 자리를 만들려고 많이 하셨던 분인데 그 트위터 연결된 걸 보니까 이제 출발하고 나서였나 아니면 가기 전이었는지 이미 그 우리 노동과 세계 같은 그 페이지에 민주노총에 대한 소개를 아주 상세하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전사부터 해가지고 뭐 이제 창립 배경 지금은 이제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또 삼성 그 문호조 이제에 대항하는 투쟁을 하자라고 우리가 그 국제노총 지난번 총회에 갔을 때 그 사이드 이벤트도 하고 이랬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국제노총 홈페이지에 실린 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반올림 투쟁부터 삼성전자 서비스 그 투쟁까지 쭉 소개를 하는 기사가 있었는데 그것도 스페인어로 번역을 해서 실어놓고 그래서 이제 그 민주노총 그 정치위원회 연수단이 오기 전에 그 민주노총에 대해서 조합원들에게도 좀 이렇게 소개를 하려고 많이 애를 쓰신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반성해야 되는 거죠. 반성은 제가 해야 되는데 사실.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그 조직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 가고 그쪽은 다 알고. 진짜 CTA 홈페이지 굉장히 자세하게 실시간으로. 그다음에 심지어 제가 뭐 그쪽 그 트위터 담당자인지 홍보실장인지 이분을 어떻게 알겠습니까만 그 트위터에 올라가는 이 샵 KCTU 태그까지 자기들이 알아가지고 우리 홈페이지하고 직접 연결되게 이렇게 해주셨더라고요. 혹시 뭐 못 듣겠지만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CTA, 피토, 브루노, 마이텍 등등 감사합니다. 정치위원장님 아르헨티나 가 계신 동안에 민주노총 7기 임원선거 직선이죠. 직선선거 공고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 화요일 날 그 토론회를 했어요. 그래서 직선제가 막 이제 본격화된 거예요. 직선제가 이미 시작된 거죠. 시작됐는데 도대체 노총 총연맹 차원에서
직선을 하는 데가 있냐? 뭐 이런 이야기가 토론회에서도 나왔었어요. 근데 사실은 네덜란드, 아르헨티나 이런 데 몇 군데는 사실 우리가 파악하고 있긴 했었었는데, 좌우지간 어쨌든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는데, 마침 또 아르헨티나 노총이 조합은 직선을 하고 있다고 하니, 네. 그 부분도 좀 자세하게 살펴보고, 우리가 또, 경계해야 될 것들, 뭐 이런 것까지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올해 5월 달에 지금 현재 위원장이 직선으로 다시 위원장이 됐다라고 얘기를 들었고요. 근데 이제 이전에 2011년에 직선을 했을 때 내부 갈등이 되게 심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경선을 했는데, 맞아면 경선에서 이제 진 쪽이 뭐 불응을 한 거죠. 맞아면 선거 부정이 있었다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그 불응을 해가지고, 근데 이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결국에 이제 CTA라고 얘기하는 조직이 이제 둘로 쪼개지게 되는데, 아이고야. 선거 이후에 뭐 선거 후유증이겠죠. 근데 그래서 이제 두 개로 140 당시에 조합원이 140만이었다라고 얘기하는데 70만씩 이제 쪼개졌다라고 얘기해서 이거 직선 이제 큰일이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이제 한쪽은 나가서 이제 그쪽은 이제 친정부적인 어떤 태도. 그러니까 이제 아르헨티나 정부 자체가 지금으로 보면 그래도 좌파라고 봐야죠. 어쨌든 중도 좌파 이 정도. 근데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쪽에서는 그냥 나간 거고, 저희가 만난 쪽은 이제 그것보다 훨씬 더 독립적인 친정부라 하더라도 뭐 훨씬 더 이제 노동조합의 독립성이 강한 부분들이고, 뭐 신자유주의 정책을 이제 반대하는 부분이 분명하니까 남아서 결국 이제 조직이 둘로 쪼갈라졌다 이런 얘기 들었고, 그래서 현재 조합원은 몇 명입니까 했더니 70만이었는데 2011년에 70만인데 지금 100만이래요. 그러면 그 사이에 30만이 늘었다는 얘기인데 이건 대단한 조직화다 했더니 신규 조직한 부분도 있고, 아까처럼 이제 조합원 폭을 달리해서 그다음에 저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온 쪽도 이제 많이 생기면서 다시 100만이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저희는 이제 저희 직선제를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됐죠. 사실은 저희도 이제 저희랑 좀 틀리긴 해요. 뭐냐면 조합원이 100만이라 해서 다 100만이 다 투표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거기는 이제 우리처럼 과반수 규정이 없는 것 같고, 네, 그런 다른 영역이어서 한 30만 명 정도가 투표했다라고 얘기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별 이견이 없거나 뭐 이런 부분들인데, 오히려 이제 직선제를 처음 하는 거기는 이제 저희랑 좀 많이 다를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기업에서 쭉 성장해 와가지고, 그다음에 이런 전통이 없는 속에서 이제 직선제 취지를 살리는 부분들이어서, 오히려 이제 저희를 보면서 야, 우리도 이러다가 뭐 2011년에 거기가 있던 것처럼 혹시 만에 하나라도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좀 더 세심하고, 그다음에 이 직선제를 왜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조합원 속에 공감이 크지 않으면 자칫 좀 큰 불상사 뭐 이런 게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좀 멀리서 한번 해본 적은 있었습니다. 이제 가기 전 작년에 제가 ILO 총회에 참석을 했을 때 그 전체가 다 모이는 이제 그 본회의장에 들어갔는데, 거기 아까 말씀하셨던 공공부문 아떼, 예, 거기 하고, 그다음에 그 라틴 아메리카 공공부문 그 노동조합 클라떼, 예, 연합이 있죠. 거기를 대표하시는 분인가? 직책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아르헨티나 오신 분들이 제 바로 앞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그 손짓 발짓 안 되는 스페인어로 가가지고 저희 민주노총에서 왔는데 이따가 나가서 좀 간담회를 하자 해가지고 이제 당시 이제 민주노총 대표단하고 그 이제 세떼야 그리고 아떼 하고 이제 간담회를 했어요. 그래서 팜플렛을 이렇게 저희한테 주셨는데,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그 특징이라고 하나, 그거를 그 직선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직가입이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직가입의 의미를 정확하게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그 세띠아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그 CGT라고, 그러니까 어영노총, 전통적인 어영노총이 있었는데 그 민영화 반대 투쟁을 하면서 그 이제 노선을 달리하게 돼서 나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나올 때 이제 주축이 됐던 게 이제 그 공공부문 노총이에요. 굉장히 규모가 크고, 거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공식 부문, 특히 이제 국영기업 노동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만들어진 이제 노총이었는데, 그러니까 아까 그
뭐 실업자 운동 조직, 그다음에 뭐 주거권 운동 조직 이런 데를 이제 받아들이면서 여기가 어떤 이제 산별 체계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기존에 있는 산별 체계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총연맹에 이제 직접 가입하는 방식으로 조직이 되어 나가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임원을 선출하는 과정을 이제 간접 그러니까 대의원 대회에서 이제 선출하는 게 약간의 이제 모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직 체계가 틀린 거구나, 그러니까. 예, 이제 그런 조직 체계와 그다음에 이제 세떼아라는 조직의 지향을 반영을 해서 직선제라는 제도를 도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뭐 부작용은 뭐 어떻게든 생길 수 있는 거고 그걸 어떻게 이제 방지를 하고 해결을 해가는지는 이제 별개의 문제라면 직선제라는 제도를 도입하게 된 고민이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대표를 어떻게 뽑을까라는 것에 국한되는 고민이 아니었고 그러니까 이제 세떼아의 위상 그다음에 조직의 성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서 이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계속 이게 어려웠던 게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거기 보고 조직 구조를 좀 가르쳐 달라. 그래서 이제 조직도를 좀 달라는데 조직 지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크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보면은 뭐 우리는 16개 가맹 조직, 16개 지역 본부잖아요. 사실 되게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공공, 금속, 건설 이렇게 되는데 그걸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게 이제 조직이 너무 많은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랑 조직 구조가 많이 틀린 형태로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에 우리가 브라질 가서도 브라질은 되게 간단하잖아요, 오히려. 근데 여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조직 구조 자체가 틀린 부분들, 거기서부터 비롯돼서 이제 직선으로 뭐 뽑을 수밖에 없는 조건들. 그래서 총연맹만이 아니라 한꺼번에 18,000명을 뽑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이걸 뽑으면서, 그러니까 그 18,000명을 뽑는다는 건 뭐냐면, 그럼 조직이 적어도 18,000개가 된다는 얘기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틀린 구조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지금 우리가 부르기 편하게 그냥 아르헨티나 노총 내지는 어용노총이 하나 있으니까 제2노총 이렇게 부르는데 그들이 쓰는 명칭은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내에 있는 그러니까 세떼아를 이제 우리말로 옮기면 아르헨티나 내에 있는 남성 여성 노동자들의 중심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구심체 뭐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이름을 나중에 또 바꾸는 과정에서 아르헨티나의에서 아르헨티나에로 바꿨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국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르헨티나 내에서 살고 노동하는 그런 이제 모든 노동자들을 포괄한다라는 걸 이제 표방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랑 많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하고는 많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을 좀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겠고 이름 짓기에도 철학과 그렇죠. 가치, 지향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것 같군요. 우리가 뭐 긴 시간을 할애할 수는 없는데 지난번 정치위원장님 출연하셨을 때도 제가 책 광고를 꽤 했잖아요. 아빠의 현대사를 쓰신 이근원 민주노총 정치위원장님께서 그렇다고 책이 많이 팔은 것도 아니에요. 자꾸 하다 보면 또 뭐 하겠죠. 노동과 세계에 계속 연재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방문기를 연재하고 있고 굉장히 쉽게 읽힐 수 있게 잘 쓰셨더라고요. 우리 노동과 세계 홈페이지 보시면 되겠고요. 좀 인상 깊었던 장면이랄까? 이런 거 한두 대목 소개해 주시고 마무리하시죠. 하나는 에바 페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에노스아이레스 중심가에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건물에 앞면과 뒷면에 에바 페론이 있어요. 근데 한쪽은 활짝 웃고 있는 그림, 한쪽은 이제 마이크에 선동하는 그림인데, 이쪽은 이제 활짝 웃고 있는 쪽은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있는 쪽이고, 저쪽은 이제 부자들을 위한 쪽에서 좀 선동을 하는 모습으로 있는데, 현재 대통령도, 아르헨티나 내년도에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현재 대통령도 길거리 가다 보면 페론과 에바 페론의 사진을 붙여놓고, 자기 사진을 넣을 정도로 이제 영향력이 되게 강하고, 우리가 갔던 공장 점거했던 데라든가 이런 데를 다 에바 페론에 있는 부분에서 역시 이제 페론주의라고 이해하는 부분들에 대한 공부가 좀 더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하나 들었었고, 또 하나는 군부 독재가 남겼던 더러운 전쟁에서 약 3만 명이 죽어갔던 과정들에서 그 사람들이 기억하려고 그러는 이 사람들의 노력이 내가 보기엔 대단히 크다. 노동조합 내에서도 그렇고 조형물이나 이름이나
그리고 여전히 이제 아직도 다 못 찾았기 때문에 그 어머니들이 이렇게 봤을 때 그걸 노동운동 내에서 기억하려는 모습들이 되게 인상적이어서 저희도 이제 민주노총 정도 되면 적어도 우리도 이 건물 안에 이미 돌아가신 우리 선배들, 열사들에 대한 부분들을 남겨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 사람들은,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이런 게, 규표를 넣기도 하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선배들이 싸웠던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있다는 것을 계속 반추하는 것 같고요. 나이 드신 분,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는 그 사람들이 가진 열정이 대단히 부러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계속 물어봤던 게, 당신은 행복하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운동하면서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소위 이제 인민연합당 당수인 분도 노동자 계급위에 출신하게 대단히 자랑스럽다라고 얘기하고, 우리한테 이제 세타에 대해 설명하신 분도 이렇게 정부와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조직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행복하다라고 얘기하고, 이건 나한테 축복이다라고 얘기하고, 이 부분들이 이제 제가 보기에는 뭐 단지 이제 위에 있는 활동가들의 문제가 아니라 현장에서 대단히 어려운 현장이기도 하고, 조선소 같은데, 그런 어떤 우리가 노동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자부심과 어떤 행복감, 이건 이제 돌아보면서 여행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연수라는 것은 상대방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건데, 이렇게 봤을 때 이제 그렇게 우리가 행복하게 운동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참 많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간 사람들이라는 게 대단히 활동력이 높은 사람들이잖아요. 진짜 뭐 우리로 따지면 이제 중견 활동가들인데, 평가하면서 다 울게 되는, 조금만 잘못하면 우는 거에 의해서 이제 바꾸려고 그러는데 또 울고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를 보는 거예요, 사실은. 저 사람들이 가진 생각들과 저 사람들이 가진 연대의식과 저 사람들이 사람을 포용하는 방식과, 이러 봤을 때 우리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병폐라고 이해하는 나중심 또는 정파중심 뭐 이런 부분들이, 거기라고 그게 없었겠냐는 거죠, 사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를 보니까 반성 지점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열이면 열이 다 울게 되는 과정들을 밟게 되는 부분에서 우리 운동을 많이 쳐다보게 되는 과정을 특히 아르헨티나가 많이 줬다, 내가 보기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부분이랑 결국엔 이제 말도 안 통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느낌을 보고 배우는 건데, 그 느낌들이 얼마나 진솔하고 또는 뭐 그 와중에도 이 사람들이 가진 열정이나 노동운동에 대한 생각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정말 많은 감동을 주는 거죠, 사실은. 그 부분을 뭐 표현하기 되게 어려운데, 안 그랬으면 이 사람들이 울겠냐는 거죠, 사실. 아까 정치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뭐 대륙적 기질, 이게 적합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특히 우리 노동운동하는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굉장히 좁아요. 시야도 좁고, 그래서 좀 뭐라 그러죠? 좀 넓은 세계랄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접할 필요도 있고 전파할 필요도 있고 이런 거라고 보는데, 민주노총 유일의 국제 담당자 국제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마무리 말씀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이번에 다녀오신 분들이 이제 국제 사업을 민주노총 내에서 강화해야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많이 하고 오셨다고 해서 굉장히 반가운데요. 네, 그 부분을 꼭 보고서에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저의 역부족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우리 민주노총의 그 강령에도 표현을 하고 있고 국제주의를 이제 그 이념으로 하고 있죠. 그런데 그 막상 그 국제 사업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걸 이제 만들어내는 이제 역할을 주문받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항상 이제 민주노총 국제국 하면은 이제 한국의 이제 노동 탄압 현실에 대해서 좀 국제적으로 알리고 연대를 조직하고 뭐 한국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들을 동원하고 이제 이런 역할을 요구를 이제 받고 있는데, 이걸 넘어서서 이런 이제 그 국제적인 시야에서 뭐 민주노총이 활동을 하는 것부터 해서 그 이제 전 세계 노동자들의 그 이익을 공통으로 방어하는 이제 그런 활동을 이제 민주노총의 이제 활동, 그리고 이제 수행 속에서 녹여내는 역할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제 아르헨티나의 이제 세테아들은 우리 정말 지구 반대편에 있지만 이제 이런 이제 민주화 투쟁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이제 노동운동, 그리고 뭐 민영화를 비롯해서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운동에서 만나고
그리고 뭐 이제 노동자들의 이제 뭐 사업장에서의 이익을 방어하는 것뿐만 아니라 폭넓은 사회 연대를 추구하고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뭐 정규직, 공식고용 네,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더 넓은 이제 노동 계급들을 이제 포괄해 내려고 하는 그런 지향을 같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조직이 지구 반대편에도 이제 있다라는 건 이제 우리가 그런 국제주의를 실현하는데 이제 맨 땅에서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세력들이 있구나라는 걸 아마 이번에 가신 분들도 이렇게 확인을 하고 오셨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저도 좀만 하면, 처음 가본 나라고 이렇긴 한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민주노총 정치연회가 간 거기 때문에, 공식 보고서를 남길 거고요. 그 중에 하나는, 우리도 말하자면 남미가 그랬던 것처럼, 저도 동남아시아 쪽에서의 어떤 구심 또는 어디 전 세계적인 어떤 자본의 포갑에 맞선, 이런 거에 민주노총의 역할이 더 대단히 요구된다라는 부분들은 중집 보고까지 포함해서 꼭 반드시 남길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근원 정치위원장님, 유미경 국제국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웃나라 일본 연금 제도는 어때? 2012년 기준으로 일본은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 77만 원을 지급하고 노동자에게는 별도로 후생연금 208만 원을 주고 공무원들에게는 공무원연금 282만 원을 지급한대. 그럼 국민들에게는 기초연금 77만 원에 208만 원을 더해서 285만 원을 주는 거네. 그렇지. 일본은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생활 70%를 책임져 주는데 우리나라는 사적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합해서 노후생활 보장률이 30%밖에 안 돼. 그래? 우리나라와 일본 차이가 많이 나네. 국민 여러분, OECD 국가 중 공적연금 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공무원연금을 낮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더 해봐요 함께해요 노동과 세계는 정호희 민주노총 홍보실장의 진행으로 함께합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 10시 반에 만나요. 더 나은 세상 아름다운 생각 더 해봐요 민주노총과 함께 네, 민주노총 유기수 사무총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민주노총 사무총장님 모셨는데요. 별명 혹시 있으세요? 별명은 현장에서 동지들이 네. 그냥 무대뽀를 밀어붙인다고 돌쇠라고. 한편은 좋기도 하지만 한편은 또 좀 그렇습니다. 민주노총 사무총장 되시고 나서도 별명이 생겼어요. 혹시 아세요? 사무총장 되고서는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네. 예, 좀 관심은 안 둬갖고, 기억이 잘 안 나요. 애칭은 CJ입니다, CJ. CJ? 총장의 약자, CJ. 예.
그다음에 다수의 공감을 얻고 있는 별명은 학주라고 학생주임. 그냥 깐깐하다는 그렇죠. 그런 얘기네. 네. 오늘 주로 이제 직선제, 임원 직선제 관련 그리고 그 노동자 대회 얘기 네. 주로 할 텐데요. 그 전에 또 총장님 모셨으니까 총장님 뭐 라이프 스토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해서 노동운동을 하고 지금 사무총장, 민주노총 사무총장이란 중책까지 맡게 되셨는지 아주 짧게. 철도고등학교 나오셨죠, 그죠? 예, 그렇죠. 예. 철도고등학교 졸업하시고 당연히 철도 노동자, 철도청 공무원 되셨을 테고, 그죠? 예. 예. 그런데 어떻게 건설 현장, 건설 노동자가 되셨나요? 그래서 이제 철도에 이제 기관사로 제가 근무를 했었죠. 네, 예. 오, 멋있습니다. 그래서 제 꿈은 이 통일될 때 첫 번째 통일 열차를 내가 끌어보겠다 하는 그런 포부를 갖고 아주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철도에 들어갔으니까 19살 때 네. 들어갔죠. 그리고 군대 갔다 와서 기관사가 되고 일을 하다가 이게 그 당시에 이제 뭐 철도의 그 노동조합이 항노총 소이였고 거의 뭐 현장에 뭐 조합원들하고 소통이 없는 깡 어영노조였죠. 예, 그렇죠. 예, 어영노조였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뭐 관심도 없었고 또 내용도 모르고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야 내가 이제 기관사를 계속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이제 회의가 좀 들더라고요. 예, 그거는 워낙 이게 기관사라는 직업이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제일 부러운 게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 퇴근하는 노동자들이 가장 부럽더라고요. 다이아라고 그러나요? 그렇죠. 예. 엄청 복잡하더라고요. 그러면 다이아가 뭐 어떤 날은 한 2박 3일씩 밖에 나가 있고 어떤 날은 뭐 새벽에 들어왔다가 밤늦게 나가고 그러니까 이 생활 주기가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생활을 좀 극복을 해야 되겠다. 좀 나한테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기관사직을 포기하고 일반 사업 이제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노동조합을 만들게 됐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건설산업연맹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20년 이상 계속 하다가 민주노총으로 사무총장 일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민주노총 얘기를 좀 해보자고요. 작년 7월에 사무총장 당선되셨죠, 그죠? 네, 7월 17일인가 기억납니다. 지난번에 신승철 위원장님 출연하셨을 때에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민주노총 임원의 임기는 3년입니다. 그런데 1년 반 가까이 위원장 선출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작년 7월에 선출을 하다 보니까 남은 임기를 이제 감당하시게 되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2월이면 임기를 마치시잖아요, 그죠? 쉽지 않은 일이셨을 텐데 또 사무총장으로 출마하게 된 계기랄까? 뭐 나름 결단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죠? 네, 그러니까 뭐 작년 초로 이제 되돌아가 보면 어떤 직선제를 반드시 2014년도 12월에 해야 된다 결정을 하면서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을 했죠. 네. 이제 2년 임기인데 거기서 이제 또 7개월 동안 임원을 뽑질 못하고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있으면서 임원 선출하지 못하면서 2년의 임기가 이제 7월 17일 날 선출이 되고 하면서 1년 반 정도의 임기 집행부를 선출하게 된 거죠. 저는 이제 건설산업연맹에서 건설노동자로서 계속 일을 해왔기 때문에 민주노총 와서 일을 하겠다는 생각은 크게 하지 않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건설 현장이 아직까지 굉장히 노동조합 조직률이 매우 낮고 또 건설 현장에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는 건설 노동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활동을 하는 것이 맞다,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서 생각은 안 하고 있었는데 7개월 동안 이제 집행부가 선출이 되지 않으면서 이제 주위에서 굉장히 이번에도 집행부를 선출하지 못하면 민주노총의 어떤 여러 가지 사회적 책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집행부를 제대로 뽑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제 우려 속에서 주변에서 저에게 출마를 권유를 했고, 그것도 뭐 사실은 갑작스럽게 주변에서 출마를 권유를 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준비는 안 돼 있지만 어떤 뭐 동지들이 민주노총의 어떤 집행부가 제대로 서야 된다는 그런 의견에 결단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렇게 1년 4개월? 1년 6개월쯤 됐나요, 지금? 지금 1년 3개월 됐죠. 네, 1년 3개월 동안 참 힘든 과정 거치셨는데, 돌쇠처럼, 때로는 학생 주임처럼 1년 3개월 동안 민주노총 사무총장을 하시면서 지난 과정들 좀 느낌이랄까, 소회랄까, 이런 얘기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건설산업연맹에서 건설 현장 한 20년 정도 활동을 했었는데, 네. 민주노총의 총연맹에 올라와서 사무총장을 맡다 보니까 엄청난 일이 많구나, 그런 걸 이제 몸소 느꼈고, 현장에서 이렇게 느끼지 못했던 총연맹의 어떤 그러한 그 활동들, 이런 것들을 몸소 이제 체험을 하게 됐고요. 또 작년에 이제 그 어떤 선거 때 이야기 나왔던 두 가지 화두가 있었는데, 하나는 정파들의 패권주의로 인한 갈등, 이런 거를 해소해야 된다는 거하고, 또 하나는 민주노총이 제대로 된 투쟁을 하고 사회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내부의 정규직 위주의 노동자 활동, 이런 극복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함께하는 그런 이제 활동을 해야 된다. 이런 게 두 가지 화두가 있었는데, 그동안의 활동을 쭉 이렇게 이제 반추해 보면 정파활동의 패권주의나 이런 것들은 많이 좀 해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말끔하게 해소되진 않았지만, 정파 자체가 또 뭐 해악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뭐 해악은 아닌데 그동안에 이제 어떻든 어떤 안 좋은 요소들이 조합원들에 많이 표출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뭐 부정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정파활동의 폐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뭐 선거 공약에도 내세웠지만 공조직 중심의 활동을 해야 된다. 어떤 정파의 어떤 이해관계나 이런 걸 떠나서 노동조 중심으로, 현장 중심으로 조합원을 바탕에 두고 모두 활동을 해야 된다. 그런 공조직 중심의 활동을 표방을 했는데, 그런 점에서는 조금 개선이 좀 되지 않았나, 이런 이제 판단을 좀 보고요. 또 하나는 그 정규직 위주의 노동자 운동,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비정규직이 지금 뭐 가만선 없는 속에서 실제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조직 확대, 이거는 민주노총이 늦출 수 없는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 확대 전략 사업을 이제 5개년 계획을 또 추가로 이렇게 연장하면서 올해 대의원대에서 이제 확장을 했죠. 근데 그것이 사실은 올해 여러 가지 투쟁들이, 현황 투쟁들이 겹치고, 또 올해 직선제를 완수해야 되는 이런 이제 과제 속에서 사실은 올해 그 대의원대에서 확정된 비정규직 조직 확대 전략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것, 그런 것들은 좀 아쉬움으로 좀 많이 남고요. 그렇습니다. 짧은 임기 동안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었습니다. 네. 그죠? 뭐 사상 초유로 민주노총 이곳 심장부인, 노동운동의 심장부인 민주노총 사무실이 경찰에 짓밟히는 일도 있었고, 또 올해는 사무총장님이 또 구속까지 되셨어요. 참 현직 그 민주노총 임원이 연행되고 구속되는 일은 참 드문 일이었는데, 그죠? 하필 또 그때 아드님 결혼도 하셨죠. 구속 당한 기간 동안에. 예. 아니,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참 심경이 말 못할 심경이셨을 텐데.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이 출범을 하고 나서 여러 가지 뭐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진보 진영에 대한 탄압,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진행이 됐고, 또 지금도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또 중요한 거는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게 핵심은 또 작년 12월 22일 날 민주주의 역사상 처음 있었던 그 독재 정권에서도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경찰이 민주주의 심장부를 침탈하는 이러한 일이 있었죠. 그들이 내세운 거는 이 안에 있던 뭐 철도 노동자들, 간부들을 체포하겠다는 명목을 내세웠지만, 그날 뭐 조중동을 비롯한 모든 그 보수 언론들을 동원해서 뭐 생중계까지 하는 이런 것들은 민주노총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계획 속에서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뭐 그거와 관련해서 연행도 되고 했었지만 지금도 뭐 많은 100여 명이 넘는 그런 우리 법원들이 그거 관련해서 뭐 이제 재판도 받고 이런 이제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도 뭐 4월 16일 날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면서 민주노총이 그 투쟁에 이제 함께 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게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투쟁 과정 속에서 제가 구속이 되는 일이 있었죠. 예. 그거는 뭐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처음 구속되는 그러한 일을 떠나서 그 이전부터 세월호 참사에 대한 어떤 그 진실을 덮으려는 그러한 이제 그들의 계략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그거에 대한 진실을 규명을 외치고 하는 그런 시민들과 우리 노동자들에게 탄압이 계속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저의 구속까지 진행이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뭐 구속 기간 중간에 또 뭐 가정사가 있었는데 그 전에 어떤 뭐 보석으로 나와서 결혼식에는 하루 전에 나와서 결혼식에는 참석을 해서 애비 노릇은 좀 하지 않았나 뭐 그런 뭐 개인적인 소회도 있습니다. 아이고 담담하게 말씀하십니다만 저도 개인적으로 2004년에 화물연대 파업으로 구속이 됐는데 그때 이제 우리 막내 동생이 결혼식을 했어요. 그 재판이 막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외출이라고 그러나요? 왜 이렇게 잠깐 나올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신청을 안 했어요. 근데 재판이 연기돼 버린 거라. 그래가지고 막내 동생 결혼식에 결국 못 갔어요. 근데 그게 지금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독방에서 엄청 울었습니다. 진짜. 이게 사는 건가. 아니 뭐 개인사는 그렇다 치고 지난주엔가요. 지금 현 임원들 6분이 계신데 이번 차기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겠다 이렇게 불출마를 공식 확인하셨어요. 이거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의견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배경과 또 의미 이런 것 좀 얘기해 주시죠. 또 임원들이 이제 선거에 출마하게 되면 임원직을 사퇴한다거나 또 활동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다음 달 7일까지죠, 그죠? 그래서 등록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현직 임원들 중에 출마하는 분이 있으면 사퇴를 해야 되는 이런 것도 있군요, 그죠? 그렇죠. 출마를 하게 되면 사퇴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관련해서 이제 의견을 좀 나눴고 그런 나눈 과정에서 이제 출마를 하지 않겠다 하는 의견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모아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직선제가 제대로 치르지 못했을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민주노총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직선제를 제대로 완수하자는 그런 이제 책임감 그다음에 또 제대로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 이런 것들이 임원들이 갖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또 한쪽에서는 이게 처음 하는 직선제고 그래서 휴출 최소화시키고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후보 단일화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후보 단일화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시간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현 집행부가 출마를 하지 않고 이 직선제를 제대로 치러내는 거에 집중하는 게 지금 현 시기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뭐 공감이 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런 의견이 모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반대로 생각하면요. 사실 뭐 지난 1년 반 가까운 기간 동안 현 집행부가 큰 과오가 없었고 또 유불리로 따지자면 인지도는 제일 높고 그러면 오히려 출마하시는 것도 의미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의견들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주위에 들어보니까. 어쨌든 뭐 이미 이제 결정을 하셨으니까 뭐 중요한 결정하셨다고 봅니다. 간헐적으로 얘기하긴 했는데요. 직선제 내년 올해 실시되는 민주노총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 직선제의 의미에 대해서 그야말로 불출마 선언까지 하면서 책임지시겠다는 현 집행부의 사무총장으로서 말씀해 주시죠. 한 1년, 한 3개월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도 참 힘든 일도 있었고 또 벅찬 일도 있었고 제 능력에 또 벅찬 일도 있었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새처럼 참 이 마음의 부담감을 가질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2개월 후면은 임원 직선제를 하는데 제대로 이게 마무리할 수 있을까? 제대로 집행부를 선출해야 되는데 하는 부담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잠도 잘 오지도 않고 제가 원래 잠을 잘 자는 그런 체질인데 요새 막 밤에도 깨고 뭐 그런 게 뭐 자주 있는데 그만큼 이 직선제는 민주노총이 앞으로 미래를 여는데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선제는 이제 이게 단순히 지도부를 다른 방법, 뭐 간선제, 직선제를 뽑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민주노총의 운명과 미래를 좌우하고 특히 내년에 민주노총이 창립된 20년 되는 해거든요. 그렇죠. 19년이고. 참고로 1995년 11월 11일 날 민주노총은 창립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20년 그러면 이제 사람 나이로 따지면 성인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성인이 되면 뭔가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민주노총이 여러 가지 혁신 과제를 안고 있죠. 그 혁신 과제들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고 뭐 고민들을 많이 하고 토론을 하고 있지만 많은 과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또 하나가 이 직선제라는 것을 같이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냐면은 이 직선제는 어떤 그 전에 7년 이전부터 어떤 혁신 과제로 내부에서 토론이 됐었고 7년 전에 대의원돼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벌써 이게 직선제가 시행이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조건들 그다음에 워낙 뭐 탄압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 현안 사업에 집중하다 보니까 직선제를 계속 미뤄왔던 거죠. 그러면서 내부 우여곡절도 많이 있었고요. 갈등도 있었고. 근데 이제는 그러한 이제 시기를 지나서 이번에는 어떤 무조건 이 직선제를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의견들이 이제 모아진 것이고요. 이미 시작된 거죠, 뭐 직선제는. 그리고 이제는 뭐 건널 수 없는 강이 된 거고 당연히 뭐 이제 12월 달에 직선제를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아직까지도 우리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죠. 솔직히 좀 불안해요. 그래서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우리 내부에도 있지만은 외부에서 작년처럼 또 한 6개월 막 이렇게 집행부를 꾸리지 못해서 진보 운동 진영이 여러 가지 이제 그 어려움을 초래했는데 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우려들을 많이 이제 하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현장에 이제 조합원들도 야 이거 우리가 박근혜 정권 들어서 지금 뭐 엄청난 그런 탄압들을 우리가 지금 받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투쟁들을 하고 있고 지금도 엄청난 과제들을 안고 있고 또 세월호 참사 이후에 그 세월호 특별법도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직선제 제대로 잘 해야 되는데 잘 되겠냐. 우리 너무 우리 그릇에 맞지 않는 그런 걸 담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인 거죠. 근데 그런 사실들은, 그런 이제 우려들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이번에는 이 직선제를 성공시키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 과제다라고 저는 이렇게 힘줘 말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것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적인 어떤 선거 관리가 제대로 되는 것, 이 이상을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직선제가 갖는 그런 어떤 의미와 그다음에 또 민주노총 역사 속에서의 어떤 과제와 사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번에 직선제를 통해서 단순히 집행부를 뽑는 거기도 하지만 산별과 지역 간의 어떤 소통을 좀 확대하고 또 이후에 이러한 그 현장의 기반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이러한 것으로 또 활용할 수도 있는 이런 좋은 기회니만큼 현장에서부터 우리 간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또 조합원들이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 선거의 분위기를 좀 축제로 만드는 거. 그래서 집행부를 제대로 뽑고 네. 그 선거 결과에 모두 승복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총장님은 잠이 안 온다고 그러셨는데 저는 가끔 좀 심장이 두근두근해요. 불안감 하나, 어떤 기대감도 있죠. 이런 기회에 총장님도 마지막에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리셋한다고 그러죠. 컴퓨터 새로 키는 거, 조각 모음 이런 거 하잖아요. 이런 기회에 그 간부들의 헌신, 열성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민주노총 이름값을 한번 울리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한 2, 3주 앞으로 다가온 노동자 대회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내년 20년 이야기도 하셨고 총장님이 직접 이 노동자 대회 기획단 이끌고 계시잖아요. 네, 좀 전태일 정신계승 전국 노동자 대회 얘기해 주시죠. 지금 이제 집행부 올라와서 두 번째 이제 노동자 대회를 하는데요. 이제 올해는 전태일 열사가 또 44주년 되는 해고요. 그리고 전태일 열사 어머니 이서선 어머님이 돌아가신 지 3주년 되는 해입니다. 매년 이제 그 노동자 대회, 저도 이제 조합원 시절부터 간부 활동하면서 노동자 대회 참석을 하는데, 이 노동자 대회를 우리 조합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래서 그 전태일 열사가 서거한 11월 주 13일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올해는 이제 그 주에 이제 토요일, 일요일 하다 보니까 11월 8일, 9일 이렇게 잡았습니다. 네, 올해는 8일, 9일 개최됩니다. 8일은 전야제. 8일은 전야제로 하고 또 노동문화제 형태로 진행을 할 거고, 9일은 이제 노동자 대회를 하는데, 이 전태일 정신을 다시 이렇게 우리 가슴 속에 불러일으키는 이런 의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노동자 대회는. 그래서 전국에서 이 서울로 모이는 것은 바로 그러한 전태일 정신을 가슴에 안고 민주노조 운동을 계속 우리가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그런 결의로 모이는 대회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전태일 정신은 전태일 그 열사가 돌아가시 전에 그 청계 피복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교통비를 아껴서 그 여성 노동자들에게 풀빵을 사줬던 그 무한한 그 인간에 대한 사랑, 동질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 또 더 어렵게 노동하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 동지애 이런 것들이 전태일 정신의 핵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올해 또 이 노동자 대회를 하면서 작년에 그 보훈군 그 군총 소속의 그 청소 노동자로 일하던 윤대원 동지라고 있습니다. 윤대원 동지가 이 노동자 대회 참석을 올라오다가 버스 맞습니다.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1주년이 되는데 그 윤대원 동지를 이번에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것은 윤대원 동지가 바로 지금 현재 우리 전태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윤대원 동지는 보훈군청에서 위탁된 그런 청소업체에서 일을 하면서 정말 누구보다 성실하게 거리를 쓸고 이렇게 성실한 노동자로 생활을 하셨고 정말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가슴에 안고 벅찬 가슴으로 작년에 노동자대회에 참석하러 올라오시다가 변을 당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11월 8일, 9일 있는 노동자대회는 바로 아주 대규모 사업장에 그런 노동자들도 많이 오지만 한 명, 두 명 근무하고 있는
열악한 조건이라는 영세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들, 그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그 노동자 대회가 됐으면 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올해 그 노동자 대회 그 본대회는 현재의 그 노동 현실, 그리고 현 정부와 자본의 어떤 그 신자유주의가 우리 민중들을 어떻게 그 탄압하고 있고 이것이 어떤 우리들에게 어떤 폐해를 주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거리에서 좀 선전을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좀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산별로 사전 집회를 하고 또 그런 사전 집회한 동지들이 그 내용들을 시민들에게 거리에서 좀 알려내고 그리고 행진을 통해서 본대회로 직결하는 이러한 계획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참고 삼아 설명드리면 보통은 뭐 서울 요번 뭐 장소는 아직 최종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서울광장 같은 넓은 장소에 모여서 뭐 2시간짜리 이런 집회를 하고 사실 흩어졌죠. 근데 이제 요번에는 그 조직별로 모여서 행진을 통해서 모이게 되는 이런 방식을 취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고요. 사무총장님 뭐 충분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노동자들에게 특히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11월 전국 노동자대회는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 직선 선거와도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좀 마무리를 슬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무총장님이 생각하시는 민주노총의 미래,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쉽지는 않은 그런 질문인데요. 와서 이제 일을 해보니까 민주노총이 이 작은 정부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진보 진영의 모든 일들이 민주노총으로 이 직결이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민주노총이 뭐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자 활동만 하더라도 엄청난 일들이 있는데 그 외에 뭐 지금 새로 참사가 일어나면 또 그런 문제에도 같이 또 해야 되고 뭐 쌀 개방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또 투쟁을 또 해야 되고 또 빈민들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뭐 장애인의 문제 여러 가지 이 사회의 또 환경 문제라든가 이 사회의 모든 그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또 민주주의 문제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모든 문제들에서 민주노총이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조건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노총이 해야 될 역할은 매우 큰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 제대로 소화할 수 있는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이제 반성의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 노동조합은 제일 큰 무기는 단결과 투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과 그리고 자본과 결탁한 정권들은 계속해서 민주노조, 특히 민주노총을 와해시키기 위해서 분열 공작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분열은 뭐 사업장별로의 분열이라든가 노동자들 간의 분열 공작,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남성과 여성, 뭐 수많은 그런 그 자기들의 기재를 통해서 분열 공작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막아내는 건 단결밖에 없는 거죠. 민주노총 깃발 아래 모든 산별과 지역 모든 노동자들이 80만 노동자 더 나와서 1,500 노동자들이 단결하면 뭐 그런 분열을 당연히 이제 분쇄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단결이 큰 이제 과제고 그런 단결이 예전보다는 많이 그 약화된 그런 현실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단결을 어떻게 강화시켜 나갈 것인가. 그 다음에 그 단결을 통해서 또 지금 현재 신자유주의는 어떻든 민중을 그 착취하고 자기들의 자본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것이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다 확인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결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들과 맞서 싸워야 되는 것이고 그 맞서 싸울 때는 피도 흘리는 거고 여러 가지 뭐 구속 수배 여러 가지 우리들이 가져야 될 그런 이제 역경들을 극복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단결과 투쟁력을 어떻게 강화시켜 나갈 것인가. 그것이 단결과 투쟁을 강화시키는 것이 바로 민주노총의 미래고 그다음에 우리 민중들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긴 시간 인터뷰 해주셨는데 빠뜨렸던 이야기나 강조하고 싶으신 이야기 있으시면 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민주노총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혁신 과제들이 있는데 그 혁신 과제들을 아직까지 제대로 시행을 하지 못하는 그런 과정이 또 있는 것이죠. 노력은 하고 있고 많이들 이제 고민과 토론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번 그 민주노총의 임원 직선제,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을 뽑는 이런 임원 직선제가 혁신을 실천해 나가기 위한 그 첫 번째 디딤돌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요번에 이 직선제를 제대로 완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번처럼 선거 휴유증이 있다거나 아니면 집행부를 제대로 과반수 투표가 안 돼서 집행을 못 뽑는다거나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부정선거 시비나 이런 거로 인해서 집행을 못 뽑는다거나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제 분명 목표의식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조합원들이 눈에 불을 켜고 부정을 막아야 됩니다. 이 진짜 부정 행위를 한다거나 이런 자들은 반조직 행위자다 이렇게 아예 규정하고 달려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선거라는 게 직선이 80만, 한 65만 정도의 조합원들이 이제 투표를 하게 되는데 문제가 발생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거고 공정 시비도 나올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내부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 수 있냐, 이게 관건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거관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들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제 의견을 제시를 하고, 예. 거기서 이제 결정되면 그걸 모두 다 수용하고 따르는 이런 조직 내에 결의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후보자뿐만이 아니라 모두 전체 조합원들이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 조합원들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직선제를 반드시 대로 완수해서 첫 번째 직선제를 뽑히는 건 집행부도 좀 더 새로운 그런 마음으로 또 새로운 기운으로 민주노총을 혁신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드리고요. 우리 노동자들이 이 세상의 좀 주인이다, 이런 자긍심과 그다음에 또 자부심, 신자유주의에 맞서 싸우는 그런 민주노총의 조합원이다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갖는 거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가 그런 정신을, 그런 마음을 갖고 이 민주노총의 조합원으로서의 활동을 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그냥 수동적으로 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운들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들, 특히 이제 정권의 탄압이나 자본의 탄압,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제대로 뭉쳐 있으면 얼마든지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민주노총 조합원의 자부심을 갖고 투쟁을 통해서 이런 탄압을 돌파해 나가고 새로운 그런 미래, 내 민중이 이 세상의 주인이 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건설 현장의 돌쇠, 민주노총 사무총국의 학생주임, 민주노총 유기수 사무총장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와 민주노총이 함께 만드는 방송 노동과 세계, 지금까지 저는 민주노총 홍보실장 정호희였습니다. 돌쇠, 유기수 사무총장님께서 좋아하신다는 정태춘의 북한강에서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해가 뜨는 새벽강에 홀로 나와 그 찬물에 얼굴을 씻고 서울이라는 아주 낯선 이름과 또 당신 이름과 그 텅 빈 거리를 생각하고 강가에는 안개가 가득 피어나오.
짙은 안개 속으로 새벽 강은 흐르고 나는 그 강물에 여윈 내 손을 담그고 산과 산들이 얘기하는 나무와 새들이 얘기하는 그 신비한 소리를 들으려 했소. 강물 속으론 또 강물이 흐르고 내 마음속엔 또 내가 서로 부딪히며 흘러가고 강가에는 안개가 또 가득 흘러가오. 나날들이 우리 곁에 오래 머물 때 우리 이젠 새벽 강을 보러 떠나요.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